주간 꿀에 또 영주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면서 술을 이렇게 마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간 꿀에를 시작해 보자고. 주간 꿀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영입 행보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폭풍 행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바르셀로나가 줄스 쿤데마저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8월 1일 현지 시각에 바르셀로나는 공식적으로 줄스 쿤데 영입을 발표를 했죠.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이고요. 바이아웃 금액은 10억 유로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적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적료는 5천만 유로, 그리고 옵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00만에서 1000만 유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비야가 나니 알베스부터 시작해서 줄스 쿤데까지 무려 8명이나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시키면서 이적료로 1억 9천만 유로를 끌어당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비야하고 바르셀로나는 그만큼 거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알베스부터 케이타, 아드리아누, 비달, 그리고 최근에 루크 도용까지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로 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라키티치는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리고 줄스 쿤데가 바르셀로나에서 뛰게 된다면은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27번째 프랑스 선수라고 해요. 물론 프랑스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수비수는 더욱더 드물죠. 에릭 아비다를 제외하면은 수비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 유명한 로랑 블랑이라든가 티랑 같은 경우에도 뛴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성공작이라고 보긴 또 어렵죠. 그런데 크리스탄발이라든가 아니면 움티티, 렁글레 이런 선수들 봤을 때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그 정도로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줄스 쿤데가 프랑스 선수로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역사를 쓸지 지켜봐야 되겠죠. 줄스 쿤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비 감독하고 전화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비 감독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비 감독과 내가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구나, 옳다구나, 사비, 쿤데, 송영주는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구나. 네, 여하튼 성적을 내야죠. 그런 의미로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첼시 이적설도 있었는데 쿤데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거예요. 라리가에 대한 적응은 이미 세비야에서 마친 상태고, 거기다가 바르셀로나 스타일하고 쿤데의 스타일도 어울리고요. 쿤데는 볼을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도 있고 볼을 간수할 줄도 압니다. 여기다가 센터백, 라이트백을 모두 소화할 수가 있죠. 물론 키가 178cm이기 때문에 높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공중볼도 굉장히 잘 따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에 첼시에서는 역시 리그 적응도 해야 되고 첼시 전술에도 적응해야 되고, 여기다 프리미어 리그는 피지컬적으로 강한 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쿤데가 고생할 가능성이 있었죠. 여하튼 줄스 쿤데는 바르셀로나를 선택을 했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비 감독은 크리스텐센 그리고 줄스 쿤데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센터백 자원이 풍부해졌잖아요. 센터백만 보더라도 크리스텐센, 줄스 쿤데, 아라우오, 피케, 에릭 가리시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백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4-3과 4-3-3을 병행하면서 시즌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줄스 쿤데를 영입하면서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는 총 6명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사실 이번 여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거지 상거지였죠.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어디서 이만큼의 이적료가 나왔느냐? 이거는 TV중계권 25%를 25년간 양도하면서 5억 2천만 유로 정도를 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언론 쪽에서는 2억 유로 정도를 이적 시장에 풀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르셀로나가 선수 영입에 투자한 금액은 1억 5,800만 유로입니다. 하피냐 영입에 5,800만 유로, 쿤데 영입에 5천만 유로,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4,500만 유로, 파블로 토레 영입에 500만 유로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은 금액을 쓴 클럽이 바르셀로나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우리는 거지라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미래를 담보로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네, 선수 영입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원하는 선수를 지금 차곡차곡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두텁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쓴 클럽이 아스날이더라고요. 아스날이 1억 3,200만 유로를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적 시장은 아직까지 길게 남아 있고 이적 시장이 마감했을 때 금액을 봐야 되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클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영입이 여기서 끝난 거는 아닙니다. 네, 크리스텐센, KCL을 자유영입으로 영입했고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줄스 쿤데를 영입하는데 돈을 많이 썼고 유망주인 파블로 토레마저 영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자,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8명을 원했다고 하죠. 그중에 5명 영입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남은 3명은 누구냐? 마르코스 알론소, 아스필리쿠에타,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좌우 측면 수비는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첼시의 상황을 고려했어요. 첼시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수비 라인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마르코스 알론소하고 아스필리쿠에타를 쉽게 내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적료가 높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프랭키 더용을 이적시켰을 때 그 금액으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켜봐야 됩니다. 네,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돌아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사비 감독이 원하는 대로 더블 스쿼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 가운데 약점이 있다면 역시 측면 수비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네스트, 세르지 로베르토가 뛸 수가 있죠. 여기다 아라우오, 줄스 쿤데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큰 문제가 아닌데 왼쪽이 문제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알바와 발데가 있는데 발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레프트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에 적극성을 띠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했다시피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에 실패를 한다면 그러면 하비갈란이라든가 요한 모이카 쪽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하비갈란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가 1,800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영입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한 모이카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피셜입니다. 누굴 영입할지는 몰라요. 다만 왼쪽 백업 수비수는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의 중론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부스케츠 백업도 문제 아니야? 부스케츠가 부상을 당하면 부스케츠가 경기에 못 나온 상황이 되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피아니치를 미국 투어에서 테스트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비 감독은 피아니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아니치를 다음 시즌에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 감독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하고 훑어봤고요. 그러면은 미국 투어 어떻게 치렀는지 한번 볼까요? 바르셀로나가 프리시즌 미국 투어를 마쳤습니다. 미국 투어를 치르는 동안 4경기를 펼쳤는데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했죠. 유벤투스하고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는 6골을 넣으면서 파괴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진 엘 클라시코에서는 하피냐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하고 7월 30일 날 펼쳐진 평가전에서는 덴벨레와 데파이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자, 미국 투어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결과도 만족스럽고 테스트도 나름대로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투어에서 바르셀로나는 어떤 부분을 테스트했을까요?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은 공격 쪽에서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안스파티, 레반도프스키, 하피냐를 기용하면서도 역시 오바메양을 최전방과 왼쪽 측면에서 테스트해봤고 그리고 하피냐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에 덴벨레를 기용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더블 스쿼드를 구성했다는 게 드러났죠.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오바메양, 왼쪽에 안스파티, 페란, 데파이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하피냐, 덴벨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 빼고 공격수들이 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땐 나쁘지 않다. 그 레반도프스키에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 눈여겨볼 필요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이타적인 플레이라든가 연동해서 들어가는 모습은 매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골도 기록하고 도움도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하피냐는 분명히 팀 공격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이 평가전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데파이를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데파이를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드는데, 데파이가 내보낸다면 안수파티가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왼쪽 라인도 위력을 발휘할 테니 안수파티가 자칫 잘못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페란이 제 상태가 아니라면 결국은 하피냐 덴벨레로 가는 상황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오바메양이 왼쪽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덴벨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덴벨레가 미국 투어 4경기 모두 출전해서 총 169분을 소화했는데 무려 4골이나 넣었습니다. 엘 클라시코를 제외하면 매 경기 골을 넣었어요. 덴벨레가 다가오는 시즌 기대감을 너무나 높여주고 있어요. 네, 덴벨레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떠난다 남는다 떠난다 남는다. 그러다가 결국 남게 됐는데, 덴벨레 입장에서는 월드컵에서도 프랑스 대표팀으로 출전을 해야 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입지를 더 다질 필요성이 있으니 다가오는 시즌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리시즌 모습 봤을 때는 슈팅 능력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슈팅이 이게 뭐야 막 이랬던 게 많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유효 슈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물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또 속냐 송영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또 눈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덴벨레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비 얘기를 해볼까요? 수비 쪽은 백포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는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중앙 수비 쪽은 에릭 가르시아 텐센을 1차적으로 기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크리스텐센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요. 네, 잘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경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아마 프리시즌 경기를 통하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올리는 듯한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PK 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프리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중앙 수비 쪽은 이제 줄스쿤데까지 가담을 하니 전체적으로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측면 수비죠. 자, 측면 수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른쪽 측면 수비는 데스트, 세르지 로베르토, 아라우가 테스트가 됐고 아라우 같은 경우에는 엘 클라시코에서 비니시우스를 막으면서 오른쪽에서도 매우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왼쪽입니다. 바이데가 기대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알바 백업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알바의 백업 레프트백을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의 경우 영입하지 못한다면은 발데 또는 데스트를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 백업 레프트백을 영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심은 역시 부스케츠예요. 부스케츠를 중심으로 해서 메짤라 위치에 페드리, 가비, 캐시에, 프랭키 도용 정말 많은 선수들이 기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테스트를 해봤고 저는 메짤라 위치에 누가 나오든 기대에 부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시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스케츠의 백업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니코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만족할 만한가? 그렇지 못했어요. 피아니치가 오히려 만족감을 주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과연 피아니치를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스케츠 백업 문제를 사비 감독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피아니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랭키 도용 얘기를 좀 덧붙일게요. 프랭키 도용이 지금 떠난다 남는다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데 프랭키 도용이 프리시즌 이 4경기 그 중에 3경기는 센터백으로 나왔고 1경기는 메짤라로 나왔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게 드러난 프리시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랭키 도용이 남는다면은 아마도 다음 시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짤라, 피보테, 센터백 모두 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팀을 위해서
헌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프리시즌 경기인데 어린 선수 테스트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파블로 토레는 3경기에서 84분을 뛰게끔 하면서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파블로 토레는 아마 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파블로 토레에 대한 꿀애들의 기대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압대 같은 경우라든가 콜리아도, 카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압대나 콜리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나 이적을 통해서 팀을 떠나갈 가능성이 큰 편이죠. 자, 이 선수들 외에도 사실은 팀을 떠날 선수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글레는 토트넘으로 임대를 갔는데 지금 민계사가 셀타비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움티티는 올림피아코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리키프츠 같은 경우에는 LA 갤럭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백업 레프트백 영입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정리할 선수들을 다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주간꿀에 어땠나요? 행복했나요? 재밌었나요? 만족했나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안 됩니다.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간꿀에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밝은 소식으로, 행복한 소식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줘!